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기술 미래 아젠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규제와 시장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총정책연구부 김병균 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초청에 응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은 현장 진행과 함께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유튜브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 최근에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챗 GPT만 보더라도 드디어 AI가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좀 갖고 약간 장난을 쳐봤습니다만 그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능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양자 컴퓨팅 있죠. 그다음 합성 생물학 있죠. 하여튼 우리 일상은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저는 여기서 키워드는 생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사회에 골고루 이익이 되는 그런 생태계,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이 돼야지 과학기술도 옳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이 안 되고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한다거나 그 기술 그런 것들이 잘못 사용된다거나 하면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간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이냐 하는 건데요. 거기서 진짜 그 운영의 묘랄까, 중용이랄까 하여튼 그런 걸 적당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과 규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있죠. wicked problem. 바로 그거의 아주 대표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라든가 기술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찬성, 반대 해갖고 계속 논란이 있고 또 양쪽 다 묘하게도 그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개혁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만 시장과 규제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이 되지 안 그러면 섣불리 없앨 수도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동을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총은 그래서 오늘 규제와 시장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 과학기술 규제 혁신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얻어진 해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발제해 주시는
최병선 교수님, 저 규제와 시장이라는 아주 역작을 최근에 내셨는데요.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심영섭 박사님, 이광호 박사님, 강영철 교수님, 이명성 대표님 모두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늘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규제 대 시장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병선 교수님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뒤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대 시장이라는 역작을 집필하셨고 국내 30권 이상의 책과 9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럼 최병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최병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마 책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규제와 시장, 규제 대 시장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책이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뭐 행정학회 그 경제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또 뭐 세미나 같은 걸 쭉 해오다가 이 과학기술 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응락을 했다가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설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냥 사양할 수만 있으면 사양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뭐 인터뷰도 좀 하고 하느라고 책을 내놓고 이렇게 바빠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그만큼 좀 관심을 끌만한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략하게 오늘 주로 토론할 주제들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그 인트로듀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제 제가 1992년에 정부 규제론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 책을 내고 나서 뭐 그래도 국내에서 전문가라 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규제 개혁 작업에 다 발을 들여놓고 꽤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평생 이쪽을 주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교육을 쭉 해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써서 전공자들이 아니지만 쭉 어느 분야에 계시던 분이시든 쭉 읽어가시면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규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규제는 여러분들 규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규제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뭐 정부가 기업과 민간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부의 강제력으로 소위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제한된 행동 이렇게 해서 이 규제 개념 정의를 보시게 되면 거기 제한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죠.
제안된 행동, 그러니까 proposed 된 action이다 이렇게 제가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규제를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 그게 규제다. 여러분들 다 과학자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가설이라는 말이 바로 와서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럴 거라고 하는 그런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은 그 가설 검증입니다. 과연 그 규제가 기대했던 혹은 예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주었느냐,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과 역효과를 많이 일으켰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개념 자체를 그렇게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개념을 제가 이번에 다시 정립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럼 규제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적 속성들이 뭐냐? 뭐니 해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 갈등을 빚는 그런 그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실제로 규제를 개혁하려고 접근을 하다가 보면 뭐 별의별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규제 그거 하나 풀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사소한 규제도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오래된 규제일수록 그 집단 간의 그 이해 갈등, 상충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규제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신제도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신제도 경제학이라는 걸 말씀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도라고 하는 건 rules of game입니다. 게임 규칙을 제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이 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제도 경제학에서 뭐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규제인데 신제도 경제학에서는 규제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 재산권 그럼 여러분 뭐 소유권, 재산권 뭐 같은 거 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머리를 뭐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자원, 자산, 재산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개발하고 이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익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권리의 꾸러미 그거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널드 코우스가 집중적으로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재산권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것이 규제다. 그러니까 재산권을 우리가 사유재산제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재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 기술에서 아니면 이 지식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속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재산에 제약이 가해지게 되면 머리를 굴릴 생각도 잘 안 하죠. 혁신을 해도 그 이익이 나한테 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혁신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이쪽 측면에서 왜 과학기술자들 특히 혁신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왜 자꾸만 그렇게 제동을 걸려고 하느냐. 그것은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가 많이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규제는 거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하게 되면 뭐 기업들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업이 지는 부담은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전가가 돼서 결국 국민 모두가 집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숨겨진 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별거 아닙니다. 정부는 이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서 재정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런 건데요. 결국 그 부담은 다 누가 지느냐? 국민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많아졌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만큼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수질 규제를 한다 그러면 수도료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내나요? 국민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예컨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들이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물론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전부 다 국민이 결국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숨겨진 세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는 규제를 만드는데 아주 열심입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의원 입법은 아주 악명 높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21대 국회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들어와 있죠.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건수가 15,500 몇 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법률안의 태반이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규제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런지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 세금 줄이고 국민의 권리 자유 제한하는 거 이거 막으라고 막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에서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규제는 왜 하는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뭐 좀 깊이 따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책에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장 실패가 과연 존재하는가? 실제 하는가? 실제로 시장 실패라는 게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입만 열면 시장 실패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미시 경제학이다. 그러면 쭉 가가고 미시 경제학 끝날 때는 시장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시장은 문제투성이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행정학자이긴 하지만 이번 책에서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걸 가지고 시장 실패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깊이 따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거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말의 핵심은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장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시장 실패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장을 못 믿으니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시장 아니면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끼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정부라는 게 과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부는 과연 자유롭고 유능합니까? 별로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실패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전제로 당연하다는 듯이 정부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아주 유능하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저는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무책임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행정대학원에 교수를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함부로 공무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 할 생각 말아라. 차라리 다른데 민간 부분 가도 좋고 다 여기서 배우는 거 다 쓸모가 있으니까 꼭 공무원 돼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사명감이 불타면 해라.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 출세하듯이 어떤 신분 상승을 꾀해서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후회할 일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시장 실패는 정말 큰가한 거, 그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과연 시장의 문제 해결을 내맡겨 놓을 경우보다 나으냐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곤란하죠. 시장 실패도 있지만 정부 실패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릴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 실패를 정부 실패로 대체할 뿐이다.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끼어들면 정부 실패라는 게 생긴다. 그런데 불완전한 정부보다 시장이나 정부나 다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불완전한 정부보다 불완전한 시장이 결국은 더 좋거나 최소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아주 뭐 자유주의자로 아주 뭐 이름을 많이 떨쳤던 사람이죠.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학자들입니다. 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장 실패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시장 실패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실패도 같이 보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시장 실패보다 정부가 끼어들었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 더 고질적이다, 고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시장 실패만 얘기를 하고 정부 실패 얘기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규제는 절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책에서는 규제는 왜 실패하기 쉽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오늘 이 발표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말입니다. 규제 절대 절대란 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규제가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규제가 뭐 상당히 뭐 바람직한 어떤 뭐 공익 목표를 내걸고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냐? 이제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규제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요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느냐면 목표를 처음에 높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게 달성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점점 낮춥니다. 대통령, 그다음에 장관, 그러다가 무슨 회사 사장이 쉬운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관은 어렵고 뭐 예컨대 이렇게 하다가 목표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에 있어서는 목표를 높입니다. 예컨대 어쩌다 한 번씩 사고가 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사고가 매우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 한 번 날 때마다 귀한 인명이 희생이 됐죠. 그러니까 가급적 그것도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도 희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명분론에 대해서 그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명분에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희생이 되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소음벽 그 화재 사건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음벽 화재 사건 전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앞으로도 빈발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소음벽 그거 전부 불연제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지하철 예를 들면 우리 좌석 그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복삭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전부 플라스틱으로 바꿔놨죠. 이거 대구 지하철 사고 난 뒤에 한 짓입니다. 지하철 사고라는 게 그렇게 지하철 사고에 무슨 휘발유통 들고 가서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뭐 그걸 단속하는 사람을 좀 뭐 한두 사람 두면 됐지 좌석을 바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끝에 가서 그런 걸 주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규제가 과학 기술인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를 목표를 높이 설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규제 목표는 높게 설정을 하고 규제 집행하는 자원 이것은 없습니다. 뭐 엄청나게 정부가 뭐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처벌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뭘로 일을 하느냐? 법 규정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전부 겉도는 것들이 많다. 특히 또 사전 규제 방식에 의존하고 이런 예컨대 이런 그 네거티브 규제 이런 것 같은 것은 불가능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 정부는 전부 법 규정만 가지고 그걸 강화하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지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충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규제라고 하는 건 획일적이고 경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장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일을 실제로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서 아마 춤추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다른 영업점들에서 시비를 많이 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얼마나 웃깁니까? 앉아서 추라는 거예요, 춤을. 네, 이게 규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가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건 뭐냐?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시장이라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엉터리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이 나연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나연필이라고 하는 그걸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는 다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모르는 분 거의 없으세요.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심각한 병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옆에 하나 하찮은 물건이지만 지구 구석구석 수십만 명의 지식과 노하우가 상호 연결되고 이용된 결과로 연필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비유를 한다면 빙산의 일각,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겁니다. 그 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세상 모든 물건이 그렇고 모든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그냥 정부가 손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이런 글이 나오게 됐느냐? 시장의 이치와 경위를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겠다. 이게 하이에크의 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형성주의적 사고, 인간의 치명적 자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컨대 그런 생각, 야 나한테 그런 힘을 주면 내가 그냥 그냥 신박하게 정말 다 고쳐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형성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자꾸 개입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시장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을 제하고 그러면 혁신, 도전, 실험 이렇게 할 동기와 유인은 매우 약화되고 맙니다. 시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시장은 무질서하다, 혼란하다. 천만의 말씀, 시장은 자생적 질서의 전형입니다. 이제 이것도 하이에크가 하는 말인데 인위적 질서만 우리들은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인위적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라는 건 뭐냐? 시장은 스스로 굴러가는 이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이 수천 년 인류 역사에 있어 왔지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려고 하고 비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물건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이치 속에서 움직일 뿐이지 하나도 그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바빠서 자꾸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무한 경쟁이 도전 정신, 실험 정신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에크가 하는 말인데 경쟁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의 발견 절차다. 경쟁이 없으면 새로운 지식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에 대해서 매우 오해가 많아요. 선한 경쟁 이따위 말을 하는데 무슨 경쟁이 선하고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출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오도록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도전하고 실험하고 혁신하려고 합니까? 자기 재산권의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반한 방법 씁니까? 이게 제가 설명할 틈이 없는데 거래 비용이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시장 그러면 약육강식 착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싼 값에 사간다, 빼앗아 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 일 없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빼앗아 가고 강탈에 가는 일 없습니다. 다 계약을 통해서 사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자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예컨대 100억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가는 쪽에서는 150억, 200억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서로가 상호 호혜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거래를 통해서
그 기술의 사회적 가치는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약탈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력 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혹하고 비인간적이다. 시장은 냉혹하고 비인간적이어야 시장다운 겁니다. 그게 좋은 시장입니다. 과당 경쟁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은 발견 절차입니다. 경쟁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둬요. 제가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히딩크 얘기를 제가 꼭 하는데요. 갑자기 왜 히딩크냐? 이따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은. 자, 여기 여러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빙자해 이권구조, 약육강식, 착취구조 만들고 고착시키는 것이 규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약육강식하고 착취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규제가 이런 이권구조, 착취구조를 만들고 고착화시킨다. 기존 사업자와 혁신기업 간의 갈등구조 만든 건 다 규제입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시장 경쟁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끝인데 예를 들면 우리 타다 금지법 같은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버 같은 거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 밥그릇 싸우나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규제가 그걸 만든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현상 유지만 추구하고 정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장 질서 이런 거 질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 질서죠. 이거를 위협하는 경쟁자 혁신 사업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말로는 뭐 그냥 훌륭한 일을 했다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참 저놈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그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유사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로 그냥 만신창이가 된 그런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정부가 워낙 개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문제가 정부가 만든 문제인지 시장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문제인지 착각을 하고 자꾸 시장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이쪽 분야에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최근에 그 신산업 규제 개선책들 뭐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예요. 그저께도 뭐 신문에 뭐 정부가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냈더라고요. 저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우리 강영철 토론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자, 신기술이 나오고 융합기술이 나오고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시장에 맡겨둘 일입니다. 이 시장이 아까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 뭐 그 생태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생태계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다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 속에서 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해 나갈 텐데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상품이고 새로운 서비스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면서 자꾸 신산업 분야의 규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야 됩니다. 없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ICT 특별법 같은 데 보면 뭐 패스트트랙 임시 허가제도 같은 것도 있던데 저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상에도 뭐 적합성 인증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언뜻 보면 대단히 뭔가 신산업을 돕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부 얽어매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자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제동을 걸고 이게 발목을 잡느냐? 위험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 이 위험 문제예요. 신기술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에 대한 것이거든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예견됐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은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냐? 못합니다.
사고는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게 사고예요. 여러분, 연필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연필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애들이 연필 가지고 눈에 찔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연필 규제는 왜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의 위험이 다 내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위험합니다.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위험과 안전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얻어야 될 이익을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보고 이제 기회 편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는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예방 전략적 사고만 합니다.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과입니다. 비용은 엄청나게 커지만 효과는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진국형 접근 방법입니다. 예방 전략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과도한 규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how safe is safe enough? 자, 도대체 얼마만큼 안전하면 충분히 안전한 겁니까? 이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과학자들은 아마 뭐 어떤 선을 찾아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안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개념이 이 안전성 개념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안전을 꾀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근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가 체르노빌도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 점검하고 뭐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위험 문제 예방 전략의 숨은 이해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다 실제로 시장에서 뭐 신제품을 출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기존 사업자와 신규 혁신 사업자 간의 갈등,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핑계를 저거는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뉴소스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이 그 입증 책임을 져야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은 과거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왜 내가 밝혀야 됩니까? 참 약간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방 전략 위주의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규제 강국이에요. 우리 강익철 단장님께서 만든 말씀인데 저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규제 강국. 상품 시장 규제. 우리가 제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규제 지수가 이겁니다. PMRI. 이 OECD 국가 중 6등. 좋아서 6등 아닙니다. 나빠서 6등. 나쁜 거 보기 시작해서. 경제 자유도는 세계 22위. 그런데 경제력은 10위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제도는 어마어마하게 후져 있는데 세계에서 20등, 뭐 70등, 80등 이렇게 가는 규제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경제력은 10위권에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법 제도가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하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4 내지 2.1%.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률 몇 프로나 달성할지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한 1% 내외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규제 개혁만 해도 1.4 내지 2.1%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계은행의 두잉 비즈니스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놀랍죠? 신산업 분야의 그 위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다뤄가야 되느냐? 점진적 접근의 지혜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선진국형입니다. 선진국 사람이라고 위험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위험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을 왜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지식은 늘어가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거기서 드러난 문제를 돌출된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럴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갖 것을 다 뒤집어서 찾아내놓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 기술적 지식, 위험 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매우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그냥 신문에서 떠들면 그게 중요한 규제예요. 중요한 위협이고 이렇게 가서는 곤란합니다. 위험 관리는
분권화 시켜야 돼요. 그때 위험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화를 시켜야 더 빠르고 많은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건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일단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보는 겁니다. 나가면서 우리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위험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 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나요? 과거보다 훨씬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만한 능력들을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이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럴 위험을 더 잘 다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richer is safer. 우리는 지금 3만 불 수준에 있는데 6만 불, 7만 불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 규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뭔 꼴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목숨은 그렇게 귀합니까? 그럼 선진국 사람들의 목숨은 아주 가볍고, 이거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책에도 있는 걸 제가 여기 하나 추가를 했는데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방 전략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뭔가 다 잘 알고 있을 때, 예측 가능성이 높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의 양이 많은 이 경우에만 예방 전략을 쓰는 거고, 이런 경우들은 다 보건 전략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위험 연구의 대가 윌다우스키의 주장입니다. 무엇이 근본 문제냐? 규제 관료의 유인, 정치인들의 유인 보상 체계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의사결정 에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규제 관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알파 에러, 베타 에러가 있습니다. 알파 에러는 왜 규제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책임 추궁 당할 것을 염려해서 규제부터 하고 보는, 이게 이제 규제 관료들의 첫 번째 동기고요. 두 번째는 규제 완화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데 따른 보통은 베타, 우리가 무죄 법정 무죄 추정의 원칙 하듯이 우리는 베타 에러를 줄이는 쪽으로, 관료들은 베타 에러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완화 안 했다고 목 자르는 일은 없어요. 예. 규제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이런 사고가 나도록 방치를 하고 있었느냐? 무사한 일에 빠져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좌천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 사회 궁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규제입니다. 공익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규제 만든다고 그렇게 한가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 목을 생각해서 규제를 만듭니다. 저는 이제 이 각 부처가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컨대 회사들은 전부 자기가 만든 제품 서비스를 계속 품질 관리를 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정부는 애프터 서비스 할 줄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장관이 애프터 서비스를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행사만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관 임기가 짧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 머리 위에 있어요. 장관은 금방 갈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또 장관도 스스로 뭐 막상 쉽게 알았는데 덤벼보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임기가 아닌데 임기 동안에 문제 안 생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X 해야 합니다. XX. 제가 쌍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장관을 감사제도가 바뀌어야 행정이 바뀐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지금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허가해 줬느냐? 이거 곤란합니다. 왜 허가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야 이게 이 시대에 맞는 감사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이거에 꽂혀 있어요. 적극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의원입법,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입니다. 개혁은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과 오산. 자,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제 책에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써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라고 이 숫자를 이제 애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는 제가 그냥 만든 숫자예요. 미국은 미 의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2년마다 나라 전체 규제 비용을 계산해내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년마다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80년대부터 했으니까 벌써 지금 수십 번 했죠. 항상 GDP의 10% 수준입니다. 미국 GDP의 10%. 그럼 우리나라 전체 GDP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는 GDP 한 1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악성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9년 기준으로 3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현재 규제계획에 쓰는 예산은 그럼 얼마를 쓰고 있느냐? 저 우리 강행철 단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100억 원도 안 되는 것 같다는데 제가 참 창피해가지고 150억 원이라고 써놨습니다. 미칠 노릇입니다. 자, 300조니까 5%만 우리가 예컨대요. 예. 하면 얼마입니까? 300조에 5%면 15조인가요? 조는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문 컬럼에다가 최소한 3천억 정도만이라도 좀 써라. 자, 150억 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것처럼 해놓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통 규제개혁기관이 규제개혁위원회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뭘 몰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15년, 17년간 일몰제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중에 폐지한 일몰제라는 건 일정 기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일몰제입니다. 그런데 폐지율은 4.3%예요. 그냥 일몰제를 이번에 화물 사업 그쪽에서 문제가 됐듯이 일몰제를 계속 더 3년 더 연장하는 것이 31%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겠어야 할 규제를 인력과 예산이 없으니까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가해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소리 큰 대로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한심하죠. 여기 여러분 그 자료에 여기 등자가 빠졌어요. 여기 등자를 하나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규제 굉장히 좋아하고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규제 아니면 사회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번 책에서 특히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명령 지시 타협적으로 하는 방식 말고 민간 자율 책임 시장 중심으로 예를 들면 수입 요소 기준 방식에서 성과 기준 방식으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창의력 혁신을 통한 창의력 다양성이 살아나게 하고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도 성장과 발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너네가 잘났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꼬치 뭐 이렇게 이잡듯이 그렇게 해가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기술인들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규제 개혁은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가? 자, 현 규제 체계의 원초적 설계자들이 전부 과학기술자들입니다. 정말 여기 제가 오니까 그냥 아주 부르짖고 싶어요. 누가 예컨대 어떤 표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이 아는데 이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그 전문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예컨대 소음벽, 그 불연제 가연제를 갖다 써놨다가 보니까 그렇게 막 해가지고 뭐 사람도 다 죽고 엄청난 차량이 다 불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연제를 해야 된다. 그거 누가 몰라요? 누가? 불연제로 하면 좋죠. 비쌉니다. 왜 소음벽을 그렇게 비싼 재료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소음벽 다른 나라 가보면 별로 소음벽 있지도 않던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엄청난 소음벽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이제 또 불연제를 써야 된다 합니까? 정말 저는 참 한심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인들도 better regulation, smart regulation에 대해서 이걸 배워야 되겠다. 제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에 보면 제 7장에 이제 쭉 써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투입 요소 기준 규제 방식은 가장 열등하지만 가장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 규제 약 80~90%가 이 방식입니다. 명령 지시형.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현 규제개혁 추진 체제에 대해서 뭐 자꾸만 뜯어보시고 그러는데 저는 과거에 이런 주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 규제개혁위원회고 법제처 합해서 경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다만 민간주도 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그 명분, 그거는 좀 살리는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지만 제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이제 모자란 점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좌장과 패널 분들께서는 무대 앞 좌석으로 이동해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이크 등 조정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교수님 그 저서에 서론에 그리고 우리 발표 자료에 에필로그에 무슨 글이 있었느냐면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쌓여 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또 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법 체계, 규제의 문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시장을 보는 시각, 이 시각의 차이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은요 통상 이렇게 기술 혁신, 기술 개발 여기에 나서려고 할 때 규제를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규제를 먼저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 또 의욕 이런 게 이제 앞설 때가 더 많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규제가 시장 친화적이라면 얼마나 더 다행스럽겠습니까? 혁신적인 신기술 융합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최병선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발표 초기에는 조곤조곤 설명을 하시다가 발표 뒤로 갈수록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죠.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그 발표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토론 때마다 토론자 분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산업계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풀몬 홀딩스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셨고 미국 사업장에서도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양국의 규제를 다 같이 겪은 분이고요. 또 정부에 들어가셔서 규제조정실에 그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로 오셔서 KDI 정책대학원 교수를 맡고 계시는데 그 오늘 그 토론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8분 정도? 예. 이 과학 분야에 제가 그렇게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근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규제조정실장 근무할 때 그 국회에서 무슨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과학자 한 분이 낙동강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당시 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낙동강에서 어떻게 발암 물질이 나오냐. 근데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하고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발암 물질의 수준이 높은가 이런 그 논의는 없고 그 과학자라는 분이 발암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최병정 교수님이 과학자에 대해서 좀 심한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독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이 How safe is safe enough라는 관점에서 우리 최병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이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벤 카슨 이야기. 이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존스 호킨스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성공하는 인생 역전 드라마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벤 카슨이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과연 저런 수술이 가능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가 쉽지 않은 나라다. 저는 의학적 발전, 과학적 발전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다양한 모험을 통해서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세계 최초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에 없는 의료기술을 개발을 해도 그 의료기술에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가져와라.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되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간염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했는데 1977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B형 간염 백신이 생산된 건 언제냐? 1986년입니다. 10년 동안 생산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상용화를 가장 먼저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0년 후에 B형 간염 백신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 미국하고 프랑스가 간염 백신을 시판하면서부터 아이고 이 한국에서 근데 외국제 백신이니까 얼마나 씁니까? 우리나라 간염 왕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간염 왕국이었습니다. 간염 왕국인데 간염 백신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래 한국에서 빨리 기술이 있다니까 만들자. 그래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허가를 해줬냐면은 미국과 프랑스의 백신 요약서를 기준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왜 이것을 처음에 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도 진행형이다. 위험을 아주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 생명바이오 분야 연구, 유전자 검사, 합성생물학 이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연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접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면은 기관생명률위원회 심의받아야죠. 국가생명률위원회 심의받아야죠.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얘기입니다. 위험은 우리가 사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증해야지 위험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디오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됐습니다. 예. 이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영국에는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보건안전청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영국의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전과 관련된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령에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 환경부 법은 환경부가 고용복지부 고용부 법은 고용부가 다 집행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영국의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는 모든 안전 관련 법령의 집행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와 관련해서 안전규제 많이 만들지만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사고가 늘어나니까 집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하철 사고 왜 일어났습니까? 2인 1조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2인 1조 돼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작업하도록 놔둬요. 법규는 분명히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됐어요. 그게 제대로 시행되는지 보지 않고 사고 나니까 또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영국에서는 집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모든 안전 관련 규제의 집행을 한 기구로 일원화시켜가지고 각 원자력 안전에 관한 거 다 위임받아가지고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에서 다 한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헬스 앤 세이프티 이그제큐티브의 HSE 사이언스 앤 리서치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해? 얼마나 위험한데 실험해보자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진에 나온 게 다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폭발까지 여러분들 실험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런 실험하려면 장소가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서울대 캠퍼스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3.9 제곱킬로미터. 헬스 앤 세이프티의 부지 면적은 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22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토지 위에서 안전을 실험을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주의의 입장에서 영국에서는 세이프티 규제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융 분야의 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도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샌드박스를 이것저것 다 적용하는데 영국에서는 금융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을 해요. 아 그거 좋으니까 한국에서 한번 실험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샌드박스 아무데나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국의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OECD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규제가 강한 나라하고 규제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적색은 강한 나라, 나쁜 나라,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중간 수준 나라, 빨간색은 그리고 녹색은 규제가 약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녹색 국가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녹색 국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영국 말씀드렸죠. 당연히 영국이 들어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녹색 국가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무슨 색일까요? 한국을 황색으로 다 생각해요. 근데 한국 적색 국가예요. 그 세계 지도의 적색 국가에 한국 지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인데 그 바로 옆에 적색 국가가 또 있어요. 중국입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OECD가 조사해가지고 같이 발표했어요. 그 위에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저쪽 서아시아 쪽에 또 하나 나라가 있어요. 인도, 터키. 이런 나라들과 함께 한국은 적색 국가입니다. 적색 국가. 얼마나 우리의 규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철 교수님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떠올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초기에 실험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이후에 개발은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이 만약에 이 개발
노력을 중단시키면 앞으로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편익을 감소시키는 거다. 그걸 중단시키는 거다 하는 논조로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 뒤로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위험과 관련된 그 접근, 그 시각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난 2월 초에 우리 한국의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는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한테 손편지 쓴 내용 아시죠? 왜냐하면 그래핀이라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나노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임상 실험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임상 실험조차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급기야는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회사의 본사를 미국이나 싱가포르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는 독성도 없고 독성도 아주 거의 없고 안전성이 입증된 선진국에서는 그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는 임상 시험이 안 된다 하는 규제를 적용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광우 박사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광우 박사님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시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규제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강한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자가 붙지 않습니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이광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좋은 연구 주제라는 거는 제가 후배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그마와 딜레마에 도전하는 연구가 저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연구 문화 자체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는 게 사실 연구 문화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자들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은 실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이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최병선 교수님의 시장대 규제라는 책을 2번째 읽고 있는데 이 먼저 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500페이지 넘는 책에 그림이 한 장도 없거든요.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그냥 다 글로만 된 책인데 이 책의 최대의 미덕은 재밌습니다. 단문으로 구성된 문장들이 굉장히 어떤 소설을 읽는 것보다도 굉장히 재밌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입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학설이나 주장에 대한 도그마나 딜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특히 첫 장에서 이제 연필 이야기 그리고 시장 실패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도전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자들한테는 그거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좀 명제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써가지고 왔는데 토론문이 재미가 없게 썼어요. 저는 그래서 크게 저는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시장 실패는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만 정부가 실패하면은 그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지금까지 압축 경제 성장 과정 중에서 거버멘털리즘, 그러니까 정부 무오류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많은 공무원들이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 다 자기가 만들었다 합니다. 근데 실패한 정책은 아무도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고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이제 논문으로 쓸까 하고 지금 찾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규제계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시대만의 문제인가 조선시대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선 시대 가장 후기에 개혁군주로 일컬어지는 정조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조가 한 수많은 개혁 정책 중에 성공한 규제 개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양법에 대한 규제 철폐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단 하나의 기술 혁신을 꼽으라면은 이양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초기 그러니까 토착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실학 같은 것들이 발전해서 토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왕조 실력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이양법이 고려 말기에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술입니다. 즉 모내기를 했는데 봄에 가뭄이 들면 폭망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규제를 했어요. 못하게. 그래서 태종 때는 이걸 전면 금지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니 조선 사람들이죠. 어떤 민족입니까? 몰래 다 지었어요. 왜냐? 이게 암묵적인 거죠. 이게 정부나 지방관리 입장에서는 망해도 네가 망하는 거고 어차피 나는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몰래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묵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중기인 중종 때 정도 되면은 원칙은 금지나 단속은 하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관리가 개입해서 곤장을 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던 거를 정조 때 전면 철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재밌는데요. 왜 정조 때 이걸 철폐할 수 있었을까? 근본적인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료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봄에 가뭄이 들면 폭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수리시설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보나 둔벙 같은 것들을 지역마다 많이 설치하게 됐고, 두 번째, 그거를 설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호패 제도가 아주 정착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노동력을 징발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규제개혁에서 규제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규제개혁은 단지 법령만을 바꾸는 것에 그걸로 완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부에서 그 의료법상 의료 기록을 병원 내에만 저장하도록 되었었던 게 몇 년 전에 클라우드법 통과되면서 병원 밖에도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단한 부가가치를 가질 것처럼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는 그 관련 법령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자기를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령 개정된 지 4년 후에 제가 사후 스터디를 해봤어요. 과연 500개 병원에서 얼마나 이거를 쓰고 있는지, 병원 밖에 500개 병원 중에서 한 20개 정도? 나머지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다 안 썼습니다. 이 말은 공무원들은 법령 개정만 하면 자기네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대형 병원일수록 전산팀이 굉장히 큰데 이 전산팀의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맡겨두면은 잡 시큐리티가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 의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을 준 사람도 또 없습니다. 즉 정보 비대칭성도 여전히 상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회의 참석하기 전에 신명수 박사님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을 저한테 하셨는데요. 오늘 저기 최병선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규제 샌드박스가 뭐죠? 모래놀이터입니다. 근데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래 모래 놀이터에는 애들은 놀이터 안에서 들어가서 놀지만 엄마가 옆에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다 관리 위임 기관들한테 맡겨놨어요. 그리고 담당 부처 공무원은 2년마다 보직 순환을 합니다. 즉 잘 몰라요, 현장을. 게다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는 프로젝트형하고 지역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는 이거는 이제 정치 논리로 지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선 지자체장들이 치적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의 고유의 목적은 그 해당 법령이 문제가 있으면 그 법령을 2년 동안 실증을 해서 법령을 고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령을 고친 실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투자 유치 실정만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지역 규제자의 특구에 지역 균형을 명분 삼아서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리지널 대비 짝퉁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있다라는 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첫 번째 사이클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제 개혁할 때 한참 계속 이제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옳고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통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는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만으로 가지고 미국의 규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진입 규제는 네거티브 스타일로 되게 약하지만은 대신에 시장 교란 행위자한테는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두 번째, 시장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켓 서베일런스 기능이 민간 사업자 사이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턴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영철 교수님이나 이광호 박사님이나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규제 집행이었던 것 같아요. 규제 집행, 그다음에 사후 규율,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율, 이거가 규제의 그 운영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머리를 식힌다면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오늘 주제발표 하신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 전부 경제학자를 많이 그 모자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대신 표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에 그 발표 또 패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의 전공은 경영학, 그 다음에 행정학, 그리고 공학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잘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이명성 교수님, 저는 뭐 늘 이명성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도 역시 실무와 이론, 그다음에 현장의 경험이 강하신 분입니다. SK텔레콤의 CTO 겸 부사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요즘은 그 창업을 하셨어요. 브리즈 랩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규제와 맞닥뜨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좋은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과총에서 이렇게 규제와 과학기술한 제목으로 이렇게 좋은 포럼을 우선 만들어 주신 전우선 신 박사님하고 이렇게 참여하신 그 행정, 경영 이런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 소위 그 이공계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제 저 같은데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공계에서 규제를 많이 만든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규제 속에서 꽤 잘 지내는 이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공대 사람으로서 이 과총에 왔으니까 이거 그냥 필요 없겠어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냥 빼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아마 제안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이공대가 주로 국가에 기여한 것은 수많은 기술 개발로 우리 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자부하죠. 우리 산업화 시대고 우리가 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를 만든 게 우리인데 이제 다른 미션이 주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저희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의 제도에 한번 참여해서 국가의 이런 법령, 정책, 특히
규제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우리가 기여할 때가 아닌가. 또 이런 기여는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확산돼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한 거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하겠죠. 또 하나 정부의 법령과 행정, 규제 이런 분야에 기여를 하자. 이게 이제 오늘 쭉 하면서 저희 제안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사실은 규제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죠. 우리는 공대생이고 이과생들인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건 항상 그 규제와 법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경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기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늘 어떤 규제에 걸리고 제가 그 정보통신 분야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수많은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뭐 의학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인데 우리 국민들의 다양함, 적극적 신기술 수용, 그다음에 그 적은 나라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면서 서로 인터랙션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이건 뭐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것이 굉장히 좋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그 테스트베드에서 수없이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한 20-30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의 알리페이가 어떻다 그러는데 실은 그런 것은 통신사들이 훨씬 전에 만들었다가 모두 정부에 의해서 규제에 의해서 금지된 사업들입니다. 뭐 수도 없이 많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위치 정보 서비스,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방송 서비스. 그러한 만일 이 좋은 테스트베드에 그런 규제에 덮인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만든 수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 진출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빛을 보지 못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저희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그리고 그것은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AI, 스마트 시티, 뭐 바이오, 자동주행 수도 없이 많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더 폭발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좋은 테스트베드에서 우리 과학기술자에서 만든 기술들을 이 규제 안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조금 하다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규제의 큰 피해자이며 그 규제를 없앨 때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과학기술인이 적극 참여하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픽에 패널 참여하라는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말씀을 듣고 뭐 따로 순종을 해서 교회 말로 순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 책도 읽고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쭉 읽어본 결과는 지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끝없는 연구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회에서는 규제 학회가 있고 규제 연구하는 논문지가 뭐 20몇 년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웬만한 얘기는 다 얘기했고요. 정부 조직 안에 각 부처마다 규제 개혁 무슨 과장급에 있고 규제 개혁 실적 발표가 있고 규제 개혁 신문고가 있고 부처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총리실에 조정실에 조정실장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해서 대통령 직할로 뭐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여튼 많은 조직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듣지 않습니까? 규제의 악순환 속에 갇혀서 실제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저희 과학기술인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만 놔두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과학기술인이 참여를 하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우리 과학기술인이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셋째로 그럼 저희가 참여하면 뭐가 달라질까? 저는 과학기술인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과학 그러지만 저는 이제 AT&T에서 벨랩에서 쭉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들은 사항은 저는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우리 엔지니어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 주라. 우리는 문제 풀겠다. 무슨 문제가 있어 못 푼단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다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다. 또 회사에서 하는 것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든 그런 기술 개발 관련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루트 코즈,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는 늘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규제를 그냥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그냥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그냥 맡겨놓지 말고 왜 우리 이공계 분들이 참여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쭉 공부하면서 봤어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제가 본 규제는 실은 규제가 아니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지원과 보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규제라는 이름은 실은 각종 지원과 보호의 거미줄 사이에 얽혀 있는 이권과 이해관계의 거미줄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의 거미줄 속에 있으면서 뭐 조금 건드려 봐야 사실은 누군가 그걸 건드릴 때 뭔가 지원이 떨어지고 보호가 떨어지고 거기에 얽혀 있는 각종 그 이해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계속 뭔가 한다고 그러면서 건드리고 있는 거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규제 개혁 뭐 이런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은 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샌드박스도 그렇고 네거티브도 그렇고 제가 쭉 봤을 때는 저희가 엔지니어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법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그 실제 루트 코즈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과학기술자들이 뭐 이해관계가 그렇게 심하게 얽혀 있나? 우리가 뭐 지원과 보호 안에 묶여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뭐 특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 같이럼.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경쟁을 하는데 이런 그 작은 지원 보호에 묶여 있지 말고 소위 말하는 원래 우리 그 이과생들의 창의, 자율성 그런 걸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공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현재 규제 상황은 이거 뭐 공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로컬 미니멈 뭐 미니멈을 찾는다면 로컬 미니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얽혀 있다. 이것을 조금 건드려 가지고는 그냥 계속 로컬 미니멈이 있을 거. 우리가 원하는 훨씬 좋은 글로벌 옵티멈에 가지 않고 그냥 이 밑에도 이러고 있을 거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공대생들은 늘 그런 문제를 푸니까 그런 공대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고 적극 참여할 때 저희는 사실은 그 공대생들이 우리 분야를 이공대생들이 우리 분야를 떠나서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전산을 할 때 그 국문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 전산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이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워드 프로세서 만들고 에디터 만들고 그래머 체크하고 이럴 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런 문제 푼 그런 경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더 크게 그 법 규제 이런 것을 저희가 모든 분야를 할 수 없겠죠. 우리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 직접 참여해서 한번 그 지속적으로 보면서 예를 들면 뭐 과총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 규제의 해결이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한 발전에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발전한 것은 기술 보국이다. 우리가 그 다른 분야까지 다 확대해서 한국의 법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여다라는 인식으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방법론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그 많이 나오는 뭐 그 AI 로봇 같은 거 그 법률의 그 전산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법률들을 지금 뭐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전산화 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다큐ment 찾고 이런 건데 그런 걸 다 분석을 하고 법령을 따져봐서
이 법령의 의미, 그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 거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걸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완전 그 시멘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 새로운 법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거 다 분석 가능하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분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도 우리가 많이 있으니 공대가 직접 참여해서 이공대가 직접 참여해서 규제 문제에 참여하면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과총에서 하니까는 좋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 소리 높여서 강조를 했는데 그 동안에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아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얼마나 의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딱 걸리는 게 규제예요. 이 규제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저 규제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서서 또 이제 규제 개혁을 목청껏 외칩니다. 그런데 역시 끝날 때까지도 규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정책에 두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건가? 이걸 더 우리 패널리스트들 또 발표하신 최병선 교수님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더 논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이광호 박사님부터 아주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답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거든요. 왜 실패를 반복할까?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해온 원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대증적 규제개혁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OECD 규제개혁 모범 사례국이지만은 실제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 자체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적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작동 기제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병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인구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이 항상 규제 개혁하면서 좋은 규제,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일까요? 한국에서 좋은 규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중립적인가? 저는 한번 도전적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최종 의사결정에서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들, 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해서 많이 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제가 볼 때 당연직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밑에 깔아놓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퇴직관료의 이해관계 구조.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기업은 잘하고 있나?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경로우전성이 강해가지고요. 자발적 룰 세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이제 자율규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연구 주제가 자율규제여가지고 필드 스터디를 해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자율규제한다고 설치다가 정부한테 밑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규제에 대응을 했으면은 유사한 규제 다음에 대응을 할 때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의 기업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입니다. 항상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를 기회로 활용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또 규제에 관련해서 렌트 시킹하는 집단들이 있죠.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나 협의보다는 최종적으로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구조. 말이 바뀌는 거죠. 여당이 될 때하고 야당이 될 때.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 소사이티가 저는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골목대장식입니다. 그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들이 광장에서 토론보다는 타 분야 사람들 자기 골목으로 오면은 연락이 취업해가지고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집단 지성이나 토론을 하는 문화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어영 문화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사회에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은 저는 국민에서 시민으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규제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하늘이나 정부가 국민한테 시혜적으로 규제 개혁을 해주는 그런 동아시아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시민이 정당히 행사해야 될 권리를 되찾는 게 저는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영철 교수님 하시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박사님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아주 동의하는 게 한국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요. 사회적 갈등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정회의를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의료법인 영리화 문제라든지 뭐 타다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원격 진료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핵심적인 규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규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특히 규제 문제를 다룬 이거 규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규제 개혁을 부처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처는 규제를 갖고 먹고 사는 조직이거든요. 부처가 갖고 있는 규제를 너 규제 개혁해라고 한다 가지고 부처가 제대로 규제 개혁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로 규제 개혁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규제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규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규제가 작동되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저는 그거 굉장히 신봉합니다. 만약 환경 문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해 가지고 도대체 화평법 화관법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걸 환경부 관료들한테 화평법 화관법 불만이 많으니까 개선해. 그럼 뭐 관련 단체들이 와요. 관련 단체들이 절대로 규제의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관료입니다. 관료화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규제를 윤석열 정부도 규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의전형 규제 개혁을 없애고 두 번째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파악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선 교수님. 저는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규제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좀 절망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답은 저희 과총이니까 저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게 잘 돼서 다른 방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자. 과총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학 기술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걸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병선 교수님 종합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종합이요? 이제 끝이요? 예. 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문외한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 특히 이 사회 규제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규제들은 과학기술인이 깊이 인볼브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보고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뭐 우물 판다는 격으로 과학계와 산업계와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거기다 뭐 좀 인력도 많이 투입을 하고 뭐 돈도 좀 많이 쓰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규제개혁위원장 하던 시절인데 제가 사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
그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와서 뭐 따따붙다 하느냐 그러실 것 같아서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참 답답하게 생각한 게 아니 경제 산업계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고 그 이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견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규계 위에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SKT 제가 그때 누구한테가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어야 할 텐데 과기부인가요? 정통부인가? 그 당시에 네 정통부에서 아무 이견 없음 업계 이견 없음 이렇게 올라왔다 그랬더니 아 이견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 그럼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하면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따따부터 하면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까지 관계 부처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의 민주화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에게 규제 풀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안 풀면 안 될 수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 뭐 요새 지금 뭐 정경련에 뭐 어떤 분이 부회장으로 가가지고 신문에 뭐 정경련 하고 나는데 옛날에는 정경련이 그 역할을 상당히 했어요. 정경련이 뭐 없어진 뒤부터는 뭐 물론 지금 뭐 대한상의가 뭐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정경련이 그 서포트했던 정도의 서포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까 우리 이명성 대표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펄펄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못 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자기 의견들을 내고 자기들이 리소스도 되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찍히지 않는 것만 그냥 염두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나라에서 무슨 개혁이 되겠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제 과총에 와서 이제 잘 모르는 분야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과학기술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명성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그런 어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엉터리 얘기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는 거고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의식 갖자. 정부 논의들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하고 따지고 덤벼들고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저기 신문에서 뭐 가끔 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인력 예산 늘려라. 100억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하느냐. 인건비밖에 없다. 그 사람들 인건비. 연구비 몇 억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연구 안 하면 말빨이 서지를 않는다. 결국 정치적으로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들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개혁은 그냥 물 건너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부분을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실제로 규제 건수를 50%를 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로 연기 멤버였는데 실제로 50%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3개 부처를 맡아서 했고요. 그 각 부처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많은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고 예산은 도대체 그때 얼마큼 썼는지 누가 찾아보면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을 썼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돼요. 지금처럼 100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짜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고는 잠깐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개혁에 돈을 써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 계산들을 하면서 행정을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규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전부 계산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대로 흘러갈 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이 선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써야 돼요. 돈 없이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돈을 쓰는데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작동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데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점진적 접근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점진적 접근이라는 거는요 조금씩 해나간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알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서 아까도 저기 우리 강익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해보면서 문제를 더 실제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격파하고 이렇게 가야지 무슨 욕심만 커가지고 이상만 높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개런티가 없는 이상 신제품, 서비스 그런 거 곤란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100년 하청입니다.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장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제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최병선 교수님 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민간위원장이 있고 정부위원장, 정부위원장은 총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총리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규제개혁은 돈 안 들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아주 편한 말씀을 하세요. 돈은 안 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집행 비용, 모니터링하는 비용, 통계 내는 비용, 그거 다 비용인데 비용 계산을 안 해요. 왜? 빚이 안 나니까. 그거는 표가 안 나는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병선 위원장님 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규제개혁위원이었는데 아주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특히 위원장과 긴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규제조정실인데 규제조정실장이 규제위원회의 사무국 못하겠다고 뻗었습니다. 왜? 여기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는 또 그 규제조정실을 통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자기들은 이 가운데 끼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뻗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플로어에도 기회를 드리겠는데 제가 과총의 정책연구소장이신 송하준 교수님께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총에 그걸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전담기관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이명성 대표님이 말씀하신 말씀 사실은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아주 소수 많은 분이 아니고 관심 있는 몇 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힘을 모으고 시간을 내면은 이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분 우리는 외형상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농업사회 60년대 70년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그때 정부가 맨 땅에 뭔가를 심기 시작하고 일을 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하고 무식하고 어거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삼류사회 패턴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류사회로 외형상은 됐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게 이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최병선 교수께서 하신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계속하고 지금 주문하신 대로 과총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발표해 주신 내용, 토론 내용들이 아주 알차고 내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총 측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미래 어젠다 포럼이냐, 현안 포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